재판부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의 파장까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성수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법원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22일에 1차 신문이 있었고 바로 어제 이제 2차 신문이 있었는데 2차 신문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예상보단 그 결과가 좀 빨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네. 이제 24일 날 어제 이제 오후 3시에 신문기일이 2차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15분 만에 신문기일이 종결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법률 대리인들이 양측이 나오면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재판부에서 가급적 오늘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신문기일이 있었고 그 부분 판단을 하려면은 결정문까지 이제 보통은 쓰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봤고 이제 네. 오늘이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휴일이 지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 결정문을 이렇게 자세히 써서 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법원에서 당일에 바로 결론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조금 신속하게 이런 부분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그 다음 날이 휴일이니까 네네.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 전날 이제 그 신문기일 전날에 이 질의에 대한 답변도 막 새벽 2시에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그런 것까지도 새벽에도 일을 하면서 다 꼼꼼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조금 무리하다.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무리한 일정이었지 않습니까? 힘든 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결정을 내려준 것이 아무래도 이런 전국이 굉장히 혼란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전국 혼란을 조금 빨리 종결시키고자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인용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인용 결정을 만약에라도 이제 감안을 하고 빠른 결정을 내린 거라고 한다면은 이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최대한 빨리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8일 만에 복귀 결정이 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연휴가 지났으면 이제 10일이 넘는 기간이 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제 결정이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쟁점도 많았고 거의 이게 지금 본안 수준으로 내용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휴일 변수도 있었고요. 예상보다는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법원이 좀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징계 청구의 내용이 굉장히 뭐 무리한 내용이 많았다라는 일반적인 평가들이 많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1차 신문 때 아마 어느 정도의 큰 줄기는 잡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차원에서 그 이후에 추가로 이제 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이 또 있긴 했지만 이것은 좀 더 이제 좀 근거를 보강하려는 차원의 어떤 흐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2차 신문 때 이제 종결되자마자 이제 그날 이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한 배경이라는 게 1심 첫 번째 신문 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좀 이런 판단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빨리 결정된 이 내용마저도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이런 것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정황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해서 심리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추가 질의서까지 보냈거든요. 여기에 7가지 질의 항목이 담겨 있었는데 좀 주요 쟁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7가지 질의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재판부가 1차 신문기일을 하고 나서 이제 양측 변호인, 대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부분들 질의서를 보낼 테니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고 2차 신문기일에서도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7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 일단은 이 부분이 개인의 손해가 아닌 뭐 이런 공적인 부분까지도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 공공복리는 이제 법무부 측에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공복리의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 부분도 양측 대리인에게 이제 정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징계위에 구체적인 이런 그 법적인 위법성이 있는지 또 징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조금 해달라. 그리고 사찰 문건 관련해서 어떤 용도로 작성을 한 것인지 네. 또 징계위원회 관련 감찰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법원에서 쓰려고 질의를 하는 것인가 이것도 조금 관심이 모여졌었는데 제가 이제 결정문을 어제 봤습니다. 이게 결정문이 어제 법원에 바로 이제 주요 판결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내용을 보니까 이 7가지 내용들이 다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고 이 부분 네.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리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모두 다 쓰였다고 볼 수가 있어서 한 가지가 특히 쟁점이 됐다라고 네. 보기보다는 이 7가지 모두 다 결국에는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질의를 했었고 이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여러 가지 사유들 좀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싶거든요. 먼저 앞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게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이 그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정도만 원래는 보는 것이고 원래는 가장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정제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이 두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결국엔 쟁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결정문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의 페이지가 할당이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예, 다만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관해서 윤 총장 측에서는 이 부분이 개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검찰의 독립성 이런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수사 관련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개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다만 어쨌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 판례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이 어렵거나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에게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손해라고 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데 지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이 정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2개월 동안 정직이 된다면 이 부분은 금전적 보상이라든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봤던 것이고 네. 이 긴급한 필요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이제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2개월 동안 수행을 못 하게 되는데 임기 자체가 7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승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긴급한 필요에서 판단을 같이 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앞에서 그 결정문의 앞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는 긴급한 필요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아서 지금 이 부분 인용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 관련 이제 검토를 해서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한다면 다시 이 부분도 다툼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의 결정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본안 재판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거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언행을 했다. 이 부분은 또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재판부 분석 문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은 이러한 문건을 대검의 이 수사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 작성을 한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당연히 뭐 이 윤석열 총장 측은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런 것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걸 1차적으로 확인을 한 거죠. 다만 이 문건을 만든 이유가 법무부가 주장한 것처럼 이 판사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즉 뭐 언론에 흘려서 망신을 준다든지 뭐 조롱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본안 소송에서 다퉈봐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은 증명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봐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좀 집행정지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라는 것도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채널A 사건에서 이 감찰부가 하느냐 뭐 이 인권부가 하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배당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뭐 이런 과정이라는 게 사실 그 감찰부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사실상 이제 좀 못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좀 부적절한 어떤 행위이다라는 것은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뭔가 더 절차적인 정당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찰 전에 다른 수준의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감찰을 무력화한 것인지 이것은 이제 본안 소송에 다퉈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
검사총장이 정치적인 행보를 했다. 이것은 이제 그 국정감사 당시에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뭐 퇴임 후에 어떤 걸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애매하게 답변한 거. 뭐 이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로 혜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할 일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예고한 것은 이제 아니다라고 네. 봐서 법무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것은 명확하게 근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징계 절차의 그 의결 과정 말입니다. 네. 그 과정에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서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지금 판단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의결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결정문을 제가 어제 보다가 예. 가장 조금 보다가 놀란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공공복리가 당초에는 이제 이 대리인들도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는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전에 직무배제 관련해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결정문에서 굉장히 많은 할애가 됐었고 뭐 검찰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법률 대리인들도 이제 2차 신문기를 마치면서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결정문에서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이 사용하는 페이지 자체가 뭐 한 페이지 정도의 네네. 그치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됐었고 오히려 이 부분이 내용의 핵심이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에서는 그렇게 본 겁니다. 이 징계위원회 구성이 원칙적으로는 제적위원이 7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7명에 대해서 이제 기피 신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기피 신청이 있었는데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 17조 4항에 징계위원,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그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가 동의를 해서 기피에 관한 결정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7명이 원래는 제적위원이면은 과반수는 4명이지 않습니까? 4명이 출석을 해야 기피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7명이 이제 됐었는데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청구권자여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용구 차관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6명이 진행을 했었는데 외부 인사 1명이 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5명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5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이 2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2차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피 신청에 포함된 사람은 검사징계법상 네. 자신이 이제 이것을 기피를 할지를 의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외가 돼야 되기 때문에 5명 중에 2명이 제외가 되고 3명이서 출석을 한 상태에서 아, 3명에 대해서 3명이 이 기피 의결 여부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제적위원 과반수 7명의 과반수 출석인 4명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3명밖에 출석을 안 한 걸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법원은. 예. 그러면 의결 자체가 무효인 위원들이 징계를 또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징계 의결 자체도 절차적으로 무효다. 이 부분을 이번 결정문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재판부가 동일하게 이 본안 소송도 판단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논리 때문에라도 본안 소송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결정문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핵심이었지 않나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서 3명이 의결을 한 거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과반수인 4명 정족수를 지키지 않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지금 예, 기피 판단했다. 의결이 무효고 그 네. 무효인 의원들이 이제 징계를 했기 때문에 징계 의결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게 명백한 지금 결함이다 이렇게. 예, 그렇게 결정문에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을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안 소송에서 상당히 좀 활용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게 이 징계 뭐 내용과 정치적 배경과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절차가 이제 공정하게 진행이 됐느냐, 얼마나 절차적인 정당성이 갖춰졌느냐 이게 핵심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본안 소송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게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절차적으로 이제 정당성이 없고 무효인 징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을 이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앞서 이제 개인의 이제 좀 뭐랄까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제기된 징계 청구가
정적인 맥락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불리한 수사를 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정권이 자신을 징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그 집행정지 신청 과정에서는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장을 하는 것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리하게 징계를 공정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밀어붙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국에는 정권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주장이 마찬가지로 본안 소송에도 좀 제기가 될 것이고 또 이 소송 외의 영역에서도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정당성 이런 걸 설명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좀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점과 그리고 또 본안 소송이 임기 중에 결론 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를 하면 이제 윤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된 셈인데 임기까지 윤 총장이 주로 어떤 업무를 챙길 것으로 보십니까? 임기까지는 그래도 7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챙길 것이다는 당장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현안은 이제 1월 1일부터 수사권 조정이 시행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수사권 조정이 명문 이제 글로 나와 있는 부분이랑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이 부분을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당연히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역할을 수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래는 이제 월요일 날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부터 출근을 오후부터 해서 네. 이런 현안을 좀 챙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현안으로 지금 알려진 내용이 네. 지금 여러 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수용시설의 코로나 관련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금 검찰에서도 판단을 해서 수행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뭐 부재 중 업무 보고 어쨌든 부재 기한이 8일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이 관련해서도 어떤 뭐 좀 시급한 현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알려진 상황이어서 현안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앞으로 7개월 동안은 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공수처가 이제 출범을 하면 검찰과 공수처 간의 이런 사건 이첩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조율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총장이 계속 그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청와대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일단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문 대통령이 직접 재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 어떤 걸 보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상당히 네.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이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절차적 공정성을 갖춰서 징계 의결을 하면 그것을 이제 집행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라고 청와대는 이제 설명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이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책임 이런 것들은 좀 경감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의결이 됐다는 게 이 지금 집행정지 결정의 근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모로 정당성이 부족한 징계를 집행을 했다는 점에서 이 점은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윤석열 총장과의 대립구도를 넘어서서 결국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총장 이 대립구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불이 옮겨붙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제 갖춰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뭐 시나리오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 징계가 부당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징계에 좀 영향을 미쳤던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지금 뭐 사의 표명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의 이용구 차관이라든가 지금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이 윤석열 총장 징계에 이제 투입이 됐던 건데 네네. 그다음에 뭐 이와 관련된 검찰의 여러 인사들 등등을 좀 정리하는 이런 수순을 밟고 국민에게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결단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전히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다고 봐서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본인이 스스로 분명히 밝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여전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어떤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그런 네. 선에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내년에 있을 뭐 검찰 인사라든가
그리고 이 지금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같은 경우에는 초미의 관심사고 아마 윤석열 총장도 이것부터 챙기려고 할 텐데 이 관련 수사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론으로 갈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유력할 거라고 보는데 아마 셋 중에 어느 것도 사실은 지금 결정하기 쉽지 않은 네. 구조여서 상당히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검찰 개혁 구상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추 장관과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추윤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전망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었지만 네. 아직 사의 표명만 이루어졌지 아직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 총장이 다시 이제 직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갈등 구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검찰이 1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기 인사에서 과거 작년에는 이 윤 총장의 핵심 이제 참모들을 모두 다 한직으로 이제 인사를 단행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과연 그렇다면은 이번 윤 총장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이제 개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 개진 과정에서도 윤 총장의 이제 측근이라든지 윤 총장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이제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만에 하나 또 이번에 추 장관 측에서 이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한직으로 또 발령을 했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인사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공수처 출범이라든지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서울 고검에서 하고 있는 뭐 이런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사건이라든지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이 뭐 개시가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공수처의 대상 중에 한 명이 검찰총장도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윤석열 총장의 사건들이 검찰 서울 고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 공수처에 이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전국에서의 또 다른 조금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